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7년 차 40대 여성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세상에나 이런 일들도 있구나 싶었었는데 생각해보니 저도 여기에 올릴 만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20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커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남동생은 시부와 재혼한 시모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남편의 친모는 남편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친모가 돌아가신 후 얼마 뒤 시부와 결혼을 했죠. 그러다 보니 제가 결혼할 때쯤에 도련님은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어요. 시모와 시부는 나이 차도 많이 났는데 들어보니 같은 직장에서 만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부가 남편의 친모를 보내시고 외로워 빨리 시모를 만나셨구나 생각을 했었죠. 결혼을 하고선 몇 번 저희 집으로 도련님을 맡기는 날이 있었어요. 시부의 몸이 좋지 않으시다 보니 시부의 간호를 하시느라 도련님을 맡기신 거죠. 처음에는 며칠 동안 맡기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거의 저희 집에서 도련님이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도련님과 자주 시간을 보냈었는데 도련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눈치를 보길래 걱정돼 어머님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어제 아버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래도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도련님, 이제 집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아무리 그래도 도련님이 저희 집에 계속 있으니까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요. 도련님이 아직 어리잖아요. 엄마도 보고 싶을 거고 걱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왜? 내 아들 돌보기 힘드냐?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왜? 동주가 눈치 주디? 걔는 애한테 왜 그렇게 눈치를 주는지 모르겠다. 아니 나도 우리 애 데리고 오고 싶지. 그런데 애 아빠도 아프고 정신도 없는데 데리고 와서 잘 챙겨주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도 너는 젊고 건강하니 옆에서 놀아줄 수도 있고 좋지 않니? 당분간 좀 봐줘. 아니, 제가 힘들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요. 도련님이 너무 안쓰러워서요. 아직 10살도 되지 않았는데 자꾸 저희 집에 있으니 슬퍼하는 것 같아서. 저번에는 엄마 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 와서도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형 눈치,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걔가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너 내가 눈치를 주니까 그런 거지. 네가 잘해줬으면 걔가 그렇게 눈치 보겠니? 거기가 재미있으면 엄마 보고 싶단 말을 하나도 안 나올 텐데 네가 잘 안 해주니까 그런 거지. 좀 네가 잘해줘. 나도 네 시아버지 간호하느라 바쁜데 애를 어떻게 챙기라고 그러는 거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 고생 같이 해야지. 안 그러니? 아, 그래도 이건 엄연히 어머님이 돌보셔야죠. 제가 힘들기도 하고 도련님이 정말 힘들어해요. 저도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놀러도 자주 나가는데 딱 그때만 재미있어하고 쉴 때는 너무 슬퍼하는 게 보여서요. 자기 언제 집에 갈 수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 해주겠고 시간이 안 되시면 제가 데리고 가서 시댁에 있는 건 어떠세요? 아유, 너까지 오면 내가 신경 쓰여서 네 시아버지 간호 제대로 하겠니? 너는 생각을 해도
네가 그러니까 더 잘해줘야지. 걔가 오죽하면 언제 집에 가냐고 물어봤겠어? 난 네 시아버지 돌봐야 하니까 수고스럽더라도 네가 계속 잘 좀 봐줘. 어차피 초등학교 들어갔으니 뭐 손길 갈 것도 없겠지만. 처음에는 시부가 아프다는 말로 저희 집에 맡겼지만 점점 시모는 별다른 일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도련님을 저희 집으로 보내곤 했어요. 시모의 말로는 손길 갈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겨우 10살도 안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죠. 전 외동딸이라서 동생이 없었기 때문에 늦둥이 동생처럼 살뜰하게 챙겼어요. 항상 눈치를 보는 도련님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남편은 도련님을 귀찮아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모가 도련님을 집에 두고 갈 때면 화를 내기도 했었죠. 여보, 당신 동현이 보는 거 힘들지 않아?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말했는데 아버지는 모르고 계시더라고. 아무래도 어머니가 그냥 데리고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 아무리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시지만 이게 무슨 민폐야. 당신한테 내가 미안해서 할 말이 없어. 괜찮아. 나도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버님이 좋았다 나빴다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신가 봐. 그러니 어쩌겠어. 우리가 가족이고 당신 동생인데 같이 봐야지.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동안에는 도련님이 눈치 안 보게 해주자. 아직 10살도 안 된 아이잖아. 와서는 매번 눈치만 보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당신까지 나서서 그럴 필요 없잖아. 아니야. 자꾸 받아주니까 쟤도 그냥 오는 거잖아. 난 당신이 힘들까봐 걱정이야.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밥도 매번 챙겨줘야 하고 숙제도 챙겨줘야 하고 놀러도 같이 가줘야 하는데 내일 당장이라도 내가 데리고 가서 보낼게. 아니 엄마가 있는데 왜 여기 와서 맡기는 거야? 나는 진짜 이해도 안 되고 솔직히 화나. 됐어. 어머님한테 전화해보니 어린애가 집에 가서도 눈치 보게 생겼더라고. 그냥 여기서 같이 지내도 난 상관없으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너무 화만 내지 말고 같이 놀아줘. 당신이 아예 관심도 안 보이니까 더 눈치 보잖아. 난 도련님 오니까 외롭지 않고 좋은데 뭐. 당신도 매일 야근한다고 늦게 오는데 도련님이랑 말동무도 하고 장도 보다 보니까 난 재미있더라. 이런 게 아이 키우는 재미구나 싶기도 하고. 사실 저도 처음에는 도련님이 자꾸만 저희 집에 오는 게 불편하고 싫기도 했어요. 지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는 도련님이 눈치 보는 게 보이기도 했고, 특히나 남편이랑 같이 밥을 먹을 때면 너무 얼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자꾸만 집에 오는 도련님을 보고선 남편이 참다 못해 도련님에게 다음날 집에 가라며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그때 너무나도 서럽게 오는 도련님을 보면서 남편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그렇게 그러면 어떡해. 자기도 여기 있고 싶어서 있겠어? 매번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오는 거 당신도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 안 그래도 당신 있을 때는 더 눈치 보는데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에 있을 때만큼은 눈치 보게 하지 말라고.
애가 무슨 죄야? 내가 불편하면 말할 테니까 당신 자꾸 그렇게 화내지 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당신도 힘든데 우리가 계속 봐주니까 쟤도 여기 와서 이러는 거잖아. 편하니까 계속 오는 거라고. 당신이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오는 거라니까. 엄마가 보낸다고 하더라도 안 간다고 하면 될걸. 왜 자꾸 오는 이유를 모르겠어. 난 당신이 이러다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그게 걱정돼.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도련님 오고 나서 나 솔직히 마음도 편해지고 좋아. 같이 보내는 시간도 즐겁고 이제는 적응도 됐어. 오히려 당신이 이렇게 화내면 더 불안해.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알겠는데 아직 아이잖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청소도 도와주고 나랑 같이 산책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데. 아,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당신 안 그래도 아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쟤 올 때마다 난 당신이 아이 생각에 힘들까봐 걱정돼. 아무래도 이렇게 자꾸 오다 보면 당신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아버지한테 잘 말해서 보내지 말라고 해볼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서 몇 년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임신을 해도 계속 초기 유산이 되거나 아예 임신이 되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전 심한 우울증에 힘들어하곤 했는데 가끔씩 오는 도련님이 저에게는 의외로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처음엔 극구 반대를 했지만 점차 제가 도련님과 자주 지내면서 우울해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 대한 집착과 우울감도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러던 중 시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도련님도 더 이상 저희 집으로 오지 않았죠. 전 도련님의 안부가 궁금했지만 시모는 항상 바쁘다며 전화도 잘 받지 않고 피하시기도 했는데 남편은 어차피 시부가 없으니 남이라며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연락도 닿지 않자 전 걱정이 돼서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근데 그때 찾아간 시댁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모는 어딜 갔는지 집에도 없었고 중학생이던 도련님이 홀로 라면만 먹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 시모는 여행을 가서 들어오지 않는지 꽤 됐다고 하고 그동안 도련님은 매일 라면을 먹었던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선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시모에게 도련님을 당분간 데리고 가 있겠다며 전화를 했죠. 어머님, 혹시 지금 여행 가셨어요? 어머님, 전화가 안 돼서 걱정돼가지고 지금 시댁에 왔는데 도련님 혼자 있어서요. 아니, 여행을 가시면 저한테 미리 말이라도 좀 해주시지. 그러면 도련님 혼자 두지 않고 저희 집에라도 데리고 와 있었을 텐데. 어머님, 언제 오세요? 도련님 말로는 어머님 안 돌아오신 지 일주일이나 되셨다고 하는데. 네가 왜 거기 가 있니? 우리 아들을 네가 왜 챙겨? 야, 어차피 우리 이제 그 양반도 없는데 무슨 관계라도 되겠니? 네 아버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너랑 나랑 무슨 연골고리가 있겠어? 됐다. 신경 쓰지 말아라. 걔 데리고 가서 뭐하게? 네 남편도 우리 아들 안 좋아하잖니? 괜히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둬. 나 며칠 더 있다가 집에 갈 거야. 걔 알아서 라면 끓여 먹고 있지 않니? 아,
어머님, 근데 라면만 먹고 있어서요. 그래도 잘 먹어야 하는 시기인데,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데리고 가 있을게요. 어머님 오시는 날 말해주시면 집으로 데려다 주고요. 이렇게 며칠 동안 집을 비우시면 도련님 혼자서 먹을 게 부족하잖아요. 뭐라도 사 먹으라고 돈이라도 챙겨주시지.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었대요. 걔 알아서 밥 잘 챙겨 먹어. 그리고 점심은 학교에서 먹는데 무슨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어? 신경 쓰지 마. 걔 알아서 할 거니까. 뭐 네가 정 데리고 가고 싶거든. 데리고 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시몬은 말도 없이 여행을 가서 며칠 동안 집을 비우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도련님은 자연스럽게 라면을 끓여 먹으며 지냈다고 했어요. 전 그 말을 듣고선 너무나 황당했죠. 시몬은 그동안 자기 아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본인 생활을 하느라 바빴던 것이었어요. 전 도련님이 너무나 안쓰러웠고, 그래서 도련님을 데리고 집으로 왔죠. 처음 남편은 왜 또 데리고 왔냐며 말을 했지만, 그간 시모의 행적을 말해주니 아무 말 없이 받아주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해준 얘기는 지금도 충격이었어요. 참,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 참, 솔직히 나도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볼 사람도 아니긴 하지. 그 여자 말도 맞아.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이것저것 참견할 사이도 아니니까.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그나마 어머니 대접을 했던 거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한테도 그러다니. 나는 좀 놀랐어. 그래도 아버님 계실 때는 살뜰하게 챙기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나? 결혼할 때는 귀한 아들이라고 엄청 아끼셨잖아. 나중에 아버님 나이도 많이 드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간호하시느라 힘드셔가지고 좀 소홀하시긴 했지만, 그럴 때 제외하고는 어머님 도련님 잘 돌보고 계신 거 아니었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아휴, 그것도 다 다른 사람들 볼 때만 그런 거고 아마 그냥 방치했을 거야. 그나마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땐 잘해준 거지. 어쨌든 난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거 사실 반갑지 않아. 근데 저렇게 둘 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일단 여행 가셨으니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라고 해. 그래, 여보. 어머님 여행 다녀오시면 내가 보낼게. 어머님도 갑자기 아버님 돌아가셔서 마음이 좋지 않으신 거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도련님 잘 돌보시겠지. 일단 당분간은 우리 집에 있으면서 지내야 할 것 같아. 그렇지만 저희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머님은 도련님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간 도련님이 저희에게 급하게 전화를 줬던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맹장이 터져서 집에서 구르고 있었던 와중에도 어머님은 약만 먹으라며 애를 놓고 나가버리셨더라고요. 겨우겨우 보호자로 남편이 가보게 되었고, 그 계기로 남편은 도련님을 집으로 데리고 오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시몬은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 그러라고 선뜻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 후로 10여 년을 저희와 함께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할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더라고요. 도련님이 올 때쯤 저희는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다가 포기를 하려던 찰나였어요. 남편이나 저나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우울한 일이었는데 도련님이 저희 집으로 오고 나서는
뭔가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까지 함께 했습니다. 도련님은 자라면서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컸어요. 성인이 되고서도 학교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 어느덧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서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예요. 다른 사람보다 꼭 형수님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희야, 내가 전부터 많이 말했지? 이분이 형수님이셔. 나에겐 형수님이 엄마나 다름없어. 형수님, 제 여자친구예요. 저랑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전부터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결혼 결심하고 소개를 하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동현 씨랑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가희라고 해요. 동현 씨가 형수님을 꼭 먼저 만나봐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동현 씨한테 형수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도련님 어릴 적부터 키워주신 분이라고 해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동현 씨가 너무 의젓하고 그래서 항상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 같다고 칭찬했거든요. 아, 반가워요. 우리 도련님이 꼭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오늘 소개해주러 온다고 하길래 제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참하고 예쁘신 분이 오셔서 놀랐네요. 잘 부탁해요. 저야 그냥 같이 살았던 가족일 뿐이에요. 다른 것보다 도련님이 정말 잘 자라줬죠.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동현 씨가 항상 형수님 칭찬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보다 더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라면서 많이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부풀어서 말하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형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은 항상 똑같았어요. 그래서 더 뵙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본받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유, 저야 그냥 가족이니까 잘 지낸 것뿐이에요. 제가 시집 올 때 도련님이 진짜 어렸거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지 이제는 친동생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도련님 잘 부탁해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껏 말썽 한번 부리지 않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것보다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동서를 봤을 때 저는 단박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도련님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시모가 회방을 놓기 시작했죠.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시모는 갑자기 도련님과 동서에게 과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에 하나부터 열까지 시모는 간섭을 하고 심지어 합가를 요구하는 통에 도련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형수님, 저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할 때 크게 신경 쓸 건 없겠다 싶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네요. 지금껏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 결혼할 때도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한테 연락해서 무리한 요구도 했더라고요. 한 번도 같이 살자고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합가 요구도 하고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어머님은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야? 동서는 뭐라고 안 해요? 동서도 진짜 힘들겠네. 그게 며느리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 도련님이
중간에서 단호하게 잘라야 해요. 도련님은 엄마지만 동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솔직히 도련님 아니었으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냉정하게 잘 잘라야 해요. 아, 저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엄마가 형수님한테 뭐라고 하진 않을까 걱정이에요. 안 그래도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니까 형수님이 그러라고 시켰냐면서 엄청 화내시는데 제가 진짜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여자친구랑 집에 들렀을 때 아마 밥 먹으면서 형수님 말했던 게 화근인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요. 상관없으니까 도련님은 동서를 지켜요. 아무래도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머님 생각이고 도련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 꼭 말해줘야 해요. 그리고 단호하게 잘 끊어내야 하는 거 알죠?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서 허둥지둥하면 나중에는 더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내 신경은 안 써도 되니 동서 생각만 해요. 시모는 동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확인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동서와 도련님은 단호하게 끊어냈고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했어요. 얘, 너 도대체 우리 동현이 어떻게 구워 삶은 거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엄만데 여자친구도 너한테 먼저 보여줬다며? 그게 웬 말이야? 나 진짜 너무 서운했어. 네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니? 아무리 그래도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보다 먼저라니. 너무한 거 아니니? 난 너무 서운해서 말하는 건데 동현이고 며느리고 아무도 내 말 들어주지도 않는다.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식사 자리에 갖게 됐고 그래서 마주하게 된 거고요. 저한테 먼저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자꾸 그렇게 도련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더 불편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은 서운한 마음에 그러실 수 있지만 솔직히 다른 사람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불편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뭘 그랬다고 그래? 엄마는 안 돼. 너한테 쪼르르 가서 이르디? 참, 걔도 뭐 하는 거야? 너도 혹시 나 무시하니? 니네 집에서 동현이 잠깐 컸다고 네가 엄마 노릇 하려는 거야? 아니, 안 그래도 너한테 묻고 싶었다. 너는 애도 안 갖고 왜 우리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키운 건데? 내가 낳고 어느 정도 키워놓으니 네가 데리고 가서 아들 시키려고 그랬어? 어머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도련님을 너무 안 돌봐서 저희 집으로 온 거잖아요. 어머님 그때 매일매일 밖에만 계시느라 도련님 밥도 한 번 안 챙겨주시고 매일매일 라면 먹게 놔두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무슨 제가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하세요. 어머님 그렇게 말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네가 왜 우리 아들 결혼에 참견하는 거니? 너는 이 결혼에 가타부탈 위치가 아니잖아. 근데 나보고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건데?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는 신경 쓰지 마. 시모는 도련님과 동서의 입에서 제 얘기가 나오는 것조차 싫어했죠. 그렇지만 도련님과 동서의 냉정한 태도에 시모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던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후 결혼을 하고 난 뒤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듯 했죠.
동서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했어요. 저는 동서의 임신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지만 오히려 동서는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동서, 아우, 너무 축하해. 임신했다며? 정말 정말 축하해. 지금 완전 극초기야? 입덧은 없어? 입덧하면 진짜 힘들다고 많이 들었는데 먹고 싶은 음식은 없어? 내가 동서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줄게. 아니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동서 푹 쉬어야 돼. 집안일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푹 쉬어.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집안일도 해줄게. 아우, 웬일이야 진짜. 너무 축하해. 형님, 죄송해요. 형님께는 임신 소식 되도록이면 천천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저 남편한테 들었어요. 형님이 아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다고. 죄송해요. 형님에게 이 소식이 상처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에이, 괜찮아. 우리는 이제 마음 접었어. 그리고 이렇게 기쁜 날 동서가 왜 눈치를 봐? 동서가 미안해할 것도 없고 내 눈치 볼 필요도 없어. 도련님이 동서 임신했다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전화 왔거든. 내가 진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다 났어. 정말 축하해. 동서한테 아기 천사가 이렇게 딱 오다니 내가 정말 너무 기쁘고 기분이 좋아. 형님,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형님한테 고맙단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형님께서 제 몸 생각해가지고 남편 통해서 영양제도 매번 보내주시고 반찬도 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사실 저 몸이 안 좋아서 임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형님께서 저 너무 잘 챙겨주셔서 그 덕에 저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임신하게 된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동서랑 도련님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서 아기 천사가 찾아온 거야. 다 동서랑 도련님이 잘 산 덕분이지. 결혼하고 빨리 아이 갖고 싶었다며. 도련님도 동서 몸이 약해서 걱정 많았거든.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힘들면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고 이제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임신을 하고 난 후에도 시모는 여러 번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지만 저와 도련님은 적극적으로 시모를 막았어요. 동서는 별다른 이슈 없이 건강하게 임신 생활을 지냈고 무사히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출산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뒤 처음 아이를 보러 갔던 날 저는 동서를 위해 전복죽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근데 도착을 해서 보니 이미 시모가 그 집에 와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 무슨 아이 보러 오는데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거야? 촌스럽게. 요즘은 출산하면 출산 축하금 같은 거 챙겨준다는데 얼마나 챙겼니? 이제 아이 낳으면 돈 들어갈 곳이 세고 셌는데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며느리랑 얘기하면서 아이 같이 봐줄까 했는데 내가 이 집 들어와가지고 같이 보면 더 좋지 않겠니? 아, 이거 전복죽이에요. 동서가 모유수유 한다고 해가지고 건강식으로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만들어서 왔어요. 동서, 식기 전에 조금 먹어볼래? 간이 맞는지 모르겠어. 아침에 수산시장 가서 싱싱한 전복 있어서 사왔는데 동서 먹을 수 있으면 조금 먹을래? 형님, 제가 전복죽 먹고 싶어 한 거 어떻게 아셨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저 며칠 전부터
전복죽 먹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모유 수유하면서 계속 허기지고 힘들었는데 형님 만들어 오신 죽 먹으면 되겠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형님이 이것저것 간식 챙겨줬다면서 매일매일 가지고 와서 전화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이 낳고 집에 오셔도 되는데 저 불편할까봐 이제 오시는 거죠? 형님,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에이, 동서, 그래도 아이 낳아가지고 힘든데. 나까지 와서 있으면 아무리 편해도 신경 쓰이잖아. 그리고 모유 수유하면 원래 든든하게 잘 먹어야 돼. 들어보니까 계속 허기진다고 하더라고. 이게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이 가지만 산모가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든든하게 많이 먹어. 그리고 모유 수유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동서가 편한 대로 하면 돼. 알았지? 항상 동서 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너 진짜 웃긴다. 애도 못 낳는 칠푼이가 형님 노릇하냐? 웃기지도 않네. 얘, 내가 너한테 매번 말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네가 애 몇이나 낳은 사람인 줄 알겠어. 애도 못 낳으면서 무슨 주워 들은 건 이렇게나 많아? 너 애 안 낳은 거 참 후회되겠다. 어차피 낳고 싶다고 해도 못 낳았던 거지만 이렇게 바삭하게 자라났으면 써먹어야 되는 건데 아유 참 아쉽네. 시모는 저를 향해 비꼬면서 동서를 위해 차린 밥상 앞 수저를 들고선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마침 집으로 들어오던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선 크게 분노를 해 소리쳤죠. 그리고선 동서 곁에 시모가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는 포대기를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우리 아내 몸에 손을 대? 그 손 당장 안 내려? 지금껏 내가 참아준 걸 고마워해. 당신이 뭐라고 이 포대기 함부로 가지고 다녀? 내가 그래도 아내 체면도 있어서 지금껏 참았어. 근데 앞으로는 참으면 안 될 것 같네. 내 아내가 우스워? 당신이란 사람도 시어머니라고 대우를 해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는 그런 대접 추워도 없을 테니 각오해. 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엄마한테 대들고 있어? 너 말 한 번 잘했다. 네가 참아줘? 네가 도대체 뭘 참았다고 그러니? 그리고 이 포대기 네 친모가 너 키울 때 썼던 거잖아. 그거 가지고 온 건데 뭐가 문제야? 네가 뭔데 큰 소리 치냐고. 그래. 당신은 이렇게나 양심 없는 사람이었지. 그 포대기 엄마가 당신한테 준 거잖아. 내가 진짜 사실을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랑 아버지 외도하고 있었다는 거. 엄마 아플 때도 당신 뻔뻔하게 우리 집 와서 있었다는 거. 엄마한테 꼭 결혼한다고 거짓말했던 거. 내가 기억 못할 거라 생각해? 내가 지금도 그때 그 사실 말하지 못했던 거 얼마나 후회가 되는 줄이나 알고 이래? 엄마가 아파서 충격받아 돌아가실까봐 말도 못 해드리고 보내드린 게 내 한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찌꺼려? 그런 거 아니야. 네 엄마랑 내가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네 아빠랑 만난 건 네 친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야. 그 전에 만난 적 없다고. 내가 무슨 그 전부터 만났다고 그러는 거야? 뻔뻔한 거짓말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모를 줄 알아서 그래? 난 솔직히 동현이도 꼴 보기 싫었어.
우리 엄마 배신한 아빠나 당신이나 다 꼴도 보기 싫었다고. 근데 당신 하는 꼴을 보니 나도 불쌍하지만 쟤는 더 불쌍하더라. 오죽하면 아버지랑 외도 저지른 여자 자식이 더 불쌍해 보였겠어? 양심이 있으면 당신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나랑 내 와이프뿐만 아니라 동현이랑 재수 씨 앞에도 나타나지 말라고. 알고 봤더니 시모는 시부와 외도 관계였던 것이었어요. 시부의 직장 동료였던 시모는 남편의 친모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외도를 저질렀었죠. 그러다 친모가 병으로 세상을 뜨자마자 시부와 결혼을 했던 것인데, 시한부를 받았던 친모 앞에서 병문안을 넣은 시모는 결혼을 할 거라며 말했고, 그 사실을 몰랐던 친모는 남편이 어릴 적 사용하던 아기용품들을 모두 물려줬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혹여나 친모가 충격을 받아 일찍 돌아가실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돌아가시게 된 후 남편은 성인이 되어 따로 나와 살았는데 시부 때문에 연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모고 동생이고 모두 다 싫었지만 시모가 자기 자식에게도 방치해 키우는 것을 보고서는 도련님이 불쌍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었고 모두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도련님은 그 사실을 알고선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꼈던 모양이더라고요. 도련님은 그날 이후 시모와의 연을 모두 끊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도련님과 전화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사실 내가 동주 친모 사망하기 전부터 네 시아버지랑 만난 게 맞긴 하지만 우리가 만났다고 해서 동주 친모가 더 빨리 눈을 감았던 건 아니야. 그냥 그때 당시에 심한 병이었을 뿐이었어. 그래도 난 동주한테만큼은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동주는 그렇다 하더라도 동현이는 내 자식 아니니. 아무리 전화를 해봐도 받지도 않고 피하니 어쩌면 좋니? 죄송하지만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네요. 솔직히 동현 도련님은 어머님이랑 더 이상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어머님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동현이한테 소홀하게 한 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땐 다 동주 눈치 보느라고 바빴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동현이 내팽개치고 살았던 건 아니야. 난 동현이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고. 네가 아이 낳아봤으면 알았겠지만 아무래도 동주나 너나 아이가 없으니까 내 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오죽하면 아이도 없는 저희가 너무하다고 말을 했겠어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핏줄도 외면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 반성하기 전까진 아무래도 자식 만나보긴 힘들 것 같네요. 시모는 끝까지 자신은 떳떳하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도련님은 냉정하게 시모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번 시모는 절 찾아오기도 하고 연락도 해봤지만 도련님은 받지 않는 듯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한탄했지만 사실 그 주변 사람들도 시모가 상간녀였다는 것,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에 점점 시모를 피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모의 말년은 매우 외로워지게 되었죠. 그러다 시모는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았는데요. 워낙 진행 속도가 빨라서
어떤 조치도 받아보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억울해하셨던 시모는 결국 눈을 감는 날 미안하다는 말만 전하셨죠. 도련님과 동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오손도손 잘 살고 있고 저와 남편 또한 금실 좋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다 같이 정말 가족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8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집안의 가장은 무조건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한 사람인데요. 눈앞에서 가정을 버리고 떠난 사위가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 그에 따른 대가를 받게 되면서 처참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평범했던 제 딸의 가정에 폭풍이 휘몰아쳤고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던 사위가 갑자기 제 딸과 이혼하자며 가장의 역할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집안은 비상사태가 되었었죠. 그래서 급하게 제 딸과 사위를 집으로 불러들였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가정을 깨려고 하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애들도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 참고 살아온 만큼 이제는 자유로워지고 싶다며 저희 가족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싶어 했어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순간 제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확인했어요.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외출도 잦아지고 여기저기 흔적들을 묻혀오는데 저보고 정신병 환자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바람 피우는 거 걸리기 싫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관계 정리를 하려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지금 다른 여자한테 팔려서 힘들게 읽어놓은 가정을 깨려는 거잖아. 장모님, 제가 이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사사건건 제 사생활에 참견을 하더니 갑자기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니까요. 회사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선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니냐고 집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제가 참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애들도 이제 성인이고 자기 앞가림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먼저 세상 떠나게 생겼네요. 더 이상 이 사람과 지긋지긋한 인생 함께 나아가지 않을 테니 장모님께서도 더는 이 문제로 저희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장모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 병원에 데려가는 게 좋겠네요. 자네는 지금 내 딸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딸이 하는 말이 사실이고 자네가 하는 말이 거짓이면 그때는 어쩌려고 그런 막말을 하는 겐가?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 무작정 이혼을 서두르려는 자네의 행동이 내가 봤을 때 더 수상하게 느껴지는데 그럼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지금 이 자리를 빠져나가려 해?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역시 장모님께서는 이 사람 편을 들어주시는군요. 저희 집에서는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옆에서 사위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더는 참을 수가 없었는지 사위의 멱살을 잡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과 사위의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수습하기에는 어려워질 것 같아 보였네요. 누가 봐도 바람 피우고 있는 게 확실한데 증거가 만들어지기 전에 제 딸과 갈라서려는 게
너무 눈에 훤히 보였어요. 그때 당시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으려고 수를 쓰는 것 같아 증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일단 침착하게 가족들끼리만 대화를 하려고 남편과 사위를 떨어뜨려 놓은 다음 집으로 돌려보낸 뒤 제 딸이 그동안 사위와 함께 살면서 봐왔던 행동들을 전부 다 얘기해보라며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정말 확실한 거지? 지금 저놈이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이고 은경이 네가 좀 전에 말했던 내용들이 진실이라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엄마도 제 말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이랑 하루 이틀 살아온 것도 아니고 애 셋을 키우면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눈에 거슬린 적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안 하던 동호회에 가입을 하질 않나? 20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동창회에 다녀온다면서 저와 보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외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다니까요. 집에 들어오는 이유는 잠만 자려고 오는 곳이에요. 그 외의 시간은 전부 다 밖에서만 생활한다고요. 주말에도 우리 애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 위해 항상 여행 계획 준비해서 좋은 곳도 많이 놀러 다녔었는데 이제는 그런 건 기대할 수도 없어요. 애들도 그런 아빠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고요. 대화조차 섞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바람 아니고 뭐겠어요? 분명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요. 그럼 바람이라고 확신했으면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 심증이 아닌 물증이 있어야 우리도 눈 뜨고 당하지 않지. 딸은 저에게 그동안 사위가 몸에 묻혀온 긴 머리카락이나 셔츠에 화장품이 묻어있던 것들로 사위가 바람 피우는 걸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증거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소리치지 못할 정도의 증거물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지만 현장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고 사위를 24시간 밀착 감시를 할 수도 없어 사람을 시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감시한 결과 사위의 별다른 행동을 보고받지 못했고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위가 얘기한 대로 제 딸한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고 딸과 함께 있을 때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은경아,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김서방 때문에 그러는 거니? 엄마가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일단 침착하게 있어봐. 어떻게 그래요? 그이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내 직감은 확실하다니까요. 왜 이렇게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엄마, 이 사람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인가 봐. 내가 그놈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감히 나를 배신하고 딴 여자를 만나? 간통죄로 쳐넣어버리겠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사람 붙였다는 거 알고 조심하고 있는 게 분명해. 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사위는 아파하고 있는 제 딸을 더 이상 챙겨주려 하지 않았고 전화를 계속해서 받지 않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게 행복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사위에게는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 감시하고 있었고 제 딸은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있었네요. 그렇게 아무런 성과 없이 무의미한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도 서로에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결국 사위를 따로 불러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네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네. 그동안 내 딸과 잘 지내왔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한 이유가 단순 집착 때문인 거야? 그러니 내 딸이 괜히 그러겠나? 자네가 의심살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저러는 거잖아. 저도 답답해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뼈 빠지게 돈만 벌다 보니까 갑자기 내 인생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싶어서 그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동창회도 참석해보고 동호회 모임 활동도 해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됐나요? 숨을 쉬고 싶어서 발버둥 친 것뿐인데 그걸 바람으로 몰고 가면서 의심하고 집안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온 나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애들 엄마의 행동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장모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이왕 사람 붙일 거면 돈 좀 더 주더라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시키세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거 훤히 보인다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 시간만 때우다가 그냥 가던데요. 당연히 건질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지치겠죠. 이제 다들 그만 좀 하세요. 그래서 자네는 내 딸과의 인연을 그만 끝내고 싶다는 거야?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 유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겠나? 그동안 가정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나도 잘 알고 있네. 가장의 무게라는 게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탈하고 싶은 생각까지 했겠나? 그런데 자네한테는 애가 셋이나 있는데 그 애들한테 상처를 줘서 득될 게 뭐가 있다고 이혼을 선택하겠다는 거야? 제발 그만하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겠나? 장모인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모른 척 할 건 아니지? 분명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있을 거라 생각하네. 자네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네가 힘들게 쌓아왔던 가정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그 모습을 보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사위는 제가 하는 말에 많이 괴로운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이미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보고 더는 잡을 생각이 들지 않았고 대화를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큰 손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사위와 함께 급하게 딸의 집으로 향했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네요. 큰 손녀는 오열하며 엄마를 살려내라고 울부짖었고 사위는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제 딸을 보냈지만 이미 가망이 없는 듯 보였어요. 그동안 둘 사이에 안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우울증을 계속 앓고 있던 제 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고 싶지 않았는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손녀들과 양가 집안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제 딸의 사망 판정이 선고되었고 병원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제일 처음 발견한 큰 손녀가 자기 아빠를 바라보며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고 사위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 그동안 혼자만 힘들었어?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었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 그리고 당신만 죽어라 고생하며 이래온 것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도 딸새 키우려고 죽어라 고생하며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다고. 우리도 손 벌리지 않겠다고 밖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똘똘 뭉쳐 살아왔었는데 혼자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었잖아. 집안의 가장이란 사람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는 우리가 성인이 됐다고 외박을 일삼으면서
술과 유흥에 헤어나오지 못했으면서 그런 행동들 보여놓고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이 나와?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이렇게 된 거라고. 두고 봐. 언젠가는 당신 년 행동에 대해서 평생 후회하게 만들 테니까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당신 자식이 아니야. 큰손녀는 그동안 몇 번이나 사위를 설득하며 제자리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었지만 계속되는 이탈과 가정을 포기해버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서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이성을 잃어버려 사위의 멱살을 잡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사돈분들이 옆에서 힘겹게 말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위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저희 집안은 무너지고 말았네요. 모두의 오열 속에 딸의 장례가 끝이 나고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았는데 손녀들과 관련된 일이라며 문을 열어주길 바라길래 어쩔 수 없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남편과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사위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애들 엄마도 세상을 떠난 마당에 제가 더 이상 이 집안의 사이로 남아있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제 그만 정리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마음 아파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 정말 과분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 이번에 새로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제 딸들을 받아줄 생각이 없다며 저 혼자만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도 자식 하나가 있는데 아직 학생이라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딸들을 장인 장모님께서 대신 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성인이니까 자리 잡힐 때까지 옆에서 봐주시면 되는 거니 그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손녀들을 거부하실 이유는 없으시잖아요. 은경이 딸들인데 당연히 받아들여 주셔야죠. 저는 제 딸들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려고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거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네 지금 제대로 정신이 나가버렸구먼. 결국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겐가? 내 딸이 세상 떠나니까 이제서야 밝히는 거야? 다른 여자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꼴이 정말 한심하구먼. 내 손녀들을 자네 옆에 둘 생각 나도 없었네.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우리 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줄 알라고.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증거만 제대로 잡혔어도 벌써 콩밥 먹고 있을 놈이 뭘 잘했다고 고개를 쳐들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장인어른, 장모님께 못 들으셨어요? 사람을 지키려면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제 말을 무시하시지 않았나요? 등장 밑이 어둡다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꼭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따로 만나야만 되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 건물에는 당연히 출입을 할 수 없으니 심부름꾼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돈 쓸 바엔 온천 여행이라도 다녀오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장례식 할 때도 옆에서 최선을 다해 안사람을 떠나 보냈으니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습니다. 2번 다시 찾아올 생각 전혀 없으니 앞으로 만수문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시고 백년해로 하시길 바랍니다. 사위의 말에 결국 남편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게 되었고 순식간에 바뀌게 된 사위의 얼굴은 사악함 그 자체였어요. 결국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사위에 대한 배신과 딸을 잃게 된 아픔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심하게 왔는지 한번 쓰러지게 된 이후로
건강을 쉽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손녀들은 자기 아빠한테 내쫓겨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고, 그날 이후 손녀들은 도끼를 품고 성공하기 위해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갔어요. 저 또한 해줄 수 있는 일들은 뒤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주며 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었네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손녀들이 그래도 성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마음이 한시름 놓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저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슬픔들을 가슴에 묻고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건강이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던 저희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네요. 그렇게 손녀가 저희 집에 들어와 함께 살아온 세월의 기간이 15년이 흘러버렸고, 큰 손녀는 그토록 바라던 검사가 되었고, 둘째와 셋째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앞으로의 삶에 걱정이 없는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성공하려고 고생한 모습들을 떠올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도 했지만 손녀들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걱정도 생겼습니다. 너희들 주변에 좋은 남자가 없는 거야? 아니면 아예 만들 시도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거니? 무슨 걱정을 해요. 저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삶이 있는데 결혼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되고 나서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혼자 사는 걸 더 추구한다고요. 괜히 결혼해봤자 자유롭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는데 뭐하러 그런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 거죠? 연애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언니랑 같은 생각이에요. 저희 버리고 떠난 그 사람 봐봐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다가 갑자기 돌변해버리면 얼마나 큰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저도 엄마 뒤를 뒤따라갈지도 모를걸요? 사람 인생 아무도 모른다지만 만약 저도 엄마처럼 그런 상황이 올까봐 두렵기도 하고 지금 충분히 성공한 삶을 즐기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도전을 개척해 나가고 싶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언니들도 나처럼 그냥 연애만 하고 살아. 결혼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옛날 순정 만화에서나 나오는 말이지. 요즘에는 내가 벌은 돈으로 내 인생 즐겁게 살다가 떠나는 게 제일 큰 행복이라니까요. 결혼하면 내가 번 돈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 남편 눈치 보면서 태어난 애도 봐야 돼. 내 청춘 다 지나가고 나서 흰머리 생긴 뒤에야 내 삶 찾겠다고 여행 다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요.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인생 망치느니 지금처럼 할머니 옆에서 행복하게 함께 지내는 지금 이 시간이 저희가 바라는 거예요. 손녀들은 15년 전에 사이가 보여줬던 행동들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았는지 결혼할 생각을 아예 접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처럼 행복해야 하는데 한 번 주어지는 인생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랐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두가 자리를 잡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며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저희 가족 앞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또다시 펼쳐지기 시작했고 과거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손녀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식을 버리고 새살림을 차렸던 사위가 자식들 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저 몰래 둘째와 셋째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 접근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듣게 된 큰손녀가 제일 분노하며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물어보자 다시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것도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가족의 구성원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사위의 말에 저희 집안은 비상사태가 되었고 검사인 큰손녀가 뒤가 좋지 않은 것 같다며 둘째와 셋째 손녀에게 절대 마주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큰손녀는 사위의 뒤를 캐기 시작했고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네요. 저희 모두 하얗게 질려버린 얼굴로 저희 앞에 나타났던 사위를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불러들여야만 했어요. 15년 만에 처음 얼굴 보게 된 사위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큰 손녀가 질문하는 대답에 저와 손녀들은 침묵을 지켰고 대화가 시작이 되었네요. 뭘 원하시길래 갑자기 저희 앞에 나타나셔서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뭐죠? 도움을 받고 싶으신 건가요? 다들 잘 지내고 있었니? 나 좀 숨어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솔직히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희들 성인이 될 때까지 뒷바라지 해줬었는데 그동안 나는 너희들한테 한 번도 보상을 받은 적이 없었잖아. 그래서 오늘 그 보상을 받고 싶거든. 그냥 숨만 쉴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해주면 된다. 당연히 의식주도 좀 해결해주면 좋고 최대한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없는 곳이면 좋겠어.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계속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 그래서 너는 못 참아서 확 해버렸어. 너희들도 아직까지 너희 엄마를 내가 세상 떠나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거 전부 다 거짓이야. 지금도 내 주위에서 괴롭히고 있다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서 도움받으러 오신 거죠? 그럼 저와 단둘이 솔직하게 대화 좀 나누실까요? 너희들 할머니 모시고 일단 방으로 들어가 있어. 내가 나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알겠어? 사위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희는 방 안으로 들여보냈고 큰손녀는 갱지 한 장을 사위한테 내미는 모습을 끝으로 방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갑자기 사위가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막내 손녀는 밖의 광경이 궁금했는지 큰손녀의 말을 무시한 채 방문을 활짝 열었고 눈앞에 보인 광경은 충격적이었네요. 사위는 큰손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는 눈빛으로 달려들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사들이 사위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큰손녀는 테이블에 있던 갱지를 쥐어들곤 형사에게 넘겨주며 화초 옆으로 다가가더니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를 꺼내 그것 또한 형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큰손녀가 사위를 조사하던 도중 알게 된 사실은 세 딸들을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리며 살고 있었는데 그 집안에 함께 있던 가족들이 어느 순간부터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위는 숨어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 손녀들에게 손을 벌렸던 거고 큰손녀는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직감했는지 모든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저희 집으로 불러들였던 거였죠. 제일 편한 공간에서 자식들이 앞에 있으면 숨기고 있던 비밀들도 전부 다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조성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불안한 모습을 내비치던 사위한테 큰손녀는 갱지를 내밀었고 그 안에 사위가 잘못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자신의 범행을 전부 다 밝힌 내용을 토대로 밖에서 대기 중에 있었던 형사들이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제압을 당했고 큰손녀가 검사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사위는 통곡을 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사위는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사위와 함께 지내던 가족들은 갱지에 적힌 주소에 갇혀 지내다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사위한테 정신분열증이 생겨서 환청과 환각 증세를 보이는 행동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은 뒤 정신병원으로 이송이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세상 떠난 제 딸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저희들한테 통곡하며 눈앞에서 제 딸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새로 살림을 차렸던 그 사람들 또한 그동안의 사위한테 받은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말도 어눌해 보였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를 만큼 이상한 상태로 되어 있었죠. 사위가 적어두었던 주소의 위치에서 꽤 오랫동안 자식과 배우자가 갇혀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잘못된 선택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모습으로 빠지게 되었고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살아야 한다는 진단까지 받게 되었네요. 15년 만에 나타난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어쩌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제 딸과 세상 떠날 때까지 함께 지내며 살아야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한번 만든 가족의 울타리를 절대 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끝은 분명 언젠가 불행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 함께 사랑하고 미래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때를 떠올리세요. 헤어짐은 양쪽 다 불행일 뿐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